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13회입니다. 우띨 우석훈, 선띨 선대인, 용띨 김용민, 순학질 누나 김미화가 만드는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 2008년 부동산 불패론이 한창일 때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이 책은 경제 전문가가 쓴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지금의 집값 대세 하락기는 1, 2년 안에 금방 끝나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부동산 신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부채를 잔뜩 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좀 손절매를 하시는 게. 성장률 0%, 가계부채 1,000조 원, 실업자 300만 명 시대. 추락하는 한국 경제, 날개는 없을까? 선대인이 알려줍니다. 문제는 경제다. 지금 예약 판매 중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선띠리가 가장 지난주에 활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 세종대왕님. 아니,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순신 동상 앞에서 했어?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무엇을 했지? 결연하게 했습니다. 아니, 별로 격에 맞지 않게 안티 가수 운동을 하더라고. 아니, 정치인들을 비판해도 모자랄 뻔해. 왜 가수를 비판해? 김진표? 김진표 씨 얼마나 음악 좋은데. 가수도 하고 요즘 칼에 있어. 글쎄 말이야. 그래. 경차 방송 진행도 하시고. 왜 이렇게 열폭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김진표는 그 김진표가 아니고요. 랩하는 김진표가 아니고 이 맨날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무찌르지 못하고 맨날 뒤통수만 맞고 오는 적장이 있어요. 적장인 우리 편 장수. 그렇지. 우리 편 장수. 우리 편 장수지. 우리 편이야 그게. 김진표 장로님. 네. 저 민주당의 이제 김진표 원내대표. 제가 이제 세금혁명당 당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금혁명당 차원에서 그리고 또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하고 김진표 아웃 그리고 민주당 혁신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그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좀 상당히 사실 급조한 모임인데 그래도 꽤 많은 시민들이 오셨고, 우띨 형님, 저 한겨레에서 이제 직설 코너 운영하셨던 서혜성 선생님, 한홍구 선생님이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구라. 네, 구라의 대가들이죠. 옛날 구라들의 대가. 이 얘기해야 돼요. 바람 싱싱 부는데요. 이순신 동상 앞에 우리는 앞에 있는 시민들 좀 나요.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4명이 딱 서 있으니까 바람 살벌하게 불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마이크 들고 손 시려서 있는데 우리 선띨이 종이를 주는 거예요. 앞뒤로 빡빡하게 인쇄한 2장을 주든 지금도 읽자는 거예요. 그 한 손에 마이크 들고 한 손에는 손 들고. 성명을 발표를 했구나. 거기서. 손 시려올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선띨은 장어 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봐줘라, 너무 길다. 근데 저 우띨이가 이해해. 선띨이는 얼굴로 다 바람을 맞았잖아. 맞아, 제가 면적이 제일 컸어. 아니, 내용은 방패야? 좋은데 이렇게 뭐 A4 한 장 정도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앞뒤 2장을 딱 보는 순간에 서혜성 선생이랑 한홍우 선생 저랑 죽었다. 근데 그런 걸 해봤었어야지. 처음으로 해보니까. 야, 진짜 처음 해봤어요, 사실은. 저도 사실 뭐 얌전한 사람인데.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니까. 그날 행사도 했지만 김진표 아웃을 요구하는 저희가 이제 세금혁명당 차원에서 아예 서명받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도메인도 있던데. 그래서 도메인이 이제 KJP 김진표 KJP out out.com 그러니까 .com이죠. 지금 개설을 한 지 이틀 반 정도 됐어요. 이제.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 이틀 반 정도 됐는데 이미 한 16,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거든요. 상당히 빠른 속도고. 그래서 제가 이제 10만 명 채우면 이걸 들고 가서 민주당의 한명숙 대표 면담을 요청해서 이 뜨거운 민심을 전하겠다. 네. 민주당의 황골 탈퇴 혁신이야말로 야권 연대의 초석이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그런 뜻을 전달하려고. 진표 형님의 반응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했는데 그 전날 이인영 최고위원이 이제 출연을 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인영 최고가 뭐 아무래도 이제 당내 분이니까 직접 직설적으로 하긴 그런데 우회적으로 김진표 의원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실 거고 좀 현명한 뭐 생각을 하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인 사퇴 압력을 뭐 좀 가했다고는 들었어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는 이래요. 김진표도 문제지만 민주당 공심위원들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방일간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나는 뭐 스스로 아예 토건족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민주당의 강령에 보면 재벌개혁도 있지만 탈토건이 명시되어 있어요, 요번에. 강령이 완전히 입에되잖아. 기춘이 형이 그 남양주가 지역구인데. 남양주가 요즘에 그 계속 토건이 활발한 곳입니다. 예. 이 시점에서 탈토건이라는 말도 제가 만든 거 아세요? 우리 북들이는 진짜 토건 깔때기가. 그런 건 88만 원 세대. 그런 건 다 쓰는 거야. 뭐 탈토건 그다음에 뭐였었지 지난번에? 탈핵도 내가. 탈핵 맞아. 환경성 질환. 맞아. 환경성 질환. 형님도 뭐 은근히 깔때기 많이 돼. 깔때기 들이대야 돼 우리는. 아니 근데 제가 만든 말인 거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으니까 들이대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공천 심사할 때 당의 정체성과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뽑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대놓고 그런 건 필요 없다. 당선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굉장히 반격적인 인물이라도 그냥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 높아서 민주당이 들어가면 다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수도권 의원들이 이제 내부 공심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다 김진표 영향권 아래에 있는 분들이에요. 뭐 조정식, 백은우 이런 분들. 또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김진표 의원이 원내 대표이면서 이제 그 한미 FTA 그 합의안 추진했잖아요. KBS 수신료 인상. 이거 하면서 사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는 분이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입장이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분들이고.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심사하냐 이거죠. 한미 맞아. FTA 반대파들이 아니 협상파들이 예를 들어서 이종걸 뭐 천정배 이런 한미 FTA 반대파 이런 사람들을 심사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아니 거기서 지금 이종걸, 정동영, 그다음에 천정배, 최대천 4명만 없어지면은 FTA 조용해질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와 무섭더라고요. 근데 오늘 골 때리는 건 보니까 오늘 뭐 시선 집중에서도 그걸 좀 다뤘는데 뭐 한나라당이 또 한미 FTA 가지고 이걸 또 뭐 긁어 넘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김정훈을 서울 강남 을에 지금 정동영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하고 뭐 전현희 의원도 나가려고 하긴 하는데 거기 그렇지.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그래 놓고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갖고 우리 새누리당의 박근혜 위원장이 발끈해? 굉장히 반발했잖아요. 맞아. 그랬는데 그런 박근혜 위원장이 같은 날에 상생법을 이야기했어요. 대형마트하고 SSM을 인구 30만 이하 도시에서는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 한미 FTA에 위반되는 거야, 그게. 그렇네. 한미 FTA 위반되고 있고 위반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김종훈인데 그 김종훈을 또 영입하겠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완전 요지경이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아기가 안 맞아. 상생법이 아니고 상충법이네 그거.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여당 시절엔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을 바꿔 폐기를 주장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같은 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신규 진입을 원칙적으로 5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골목의 상인들의 그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공급자 즉 재벌의 사업을 제한하려는 새누리당의 기업형 슈퍼마켓 대책은 한미 FTA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지난해 한 방송사의 보도 ISD 조항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각종 정책에 미국 기업이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상권 보호를 위해 만든 유통법은 전통시장 부근에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 월마트가 이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ISD 조항을 들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FTA를 총괄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 사람도 한국 유럽 FTA 당시 상생법에 대해 난색을 표했는데
재래시장 주변 500m 안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한 유통법 처리가 무산된 건 민주당 자유무역협정 특위 간담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며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또 다른 SSM 법안인 상생법의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새누리당 정책 방향에 반대되는 입장인 셈? 그런데 새누리당은 서울 강남을 지역구의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내세우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미 FTA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수출 일변도 경제잖아요. 근데 이걸 더 강화하겠다는 거거든. 내수를 계속 죽이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 양반은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 박정희 시절 때부터 막 수출 주도 경제를 해와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경제 구조가 바뀌었고 내수를 확충해야 되는 시기고 그래서 FTA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두 띨띨이들은 지난주에 진짜 이순신 동상 앞에서 언 마이크를 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니 재밌었어요. 아니 저는 안 어렵고요. 용띠리 얘기하려고 그래. 용띠리는 고기 먹고 얼마나 행복했어. 아유 진짜 부럽더라. 아니 봉주버스에 너무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고기 굽는 사진이 올라왔던데. 고기 굽는 건 했어. 근데 고기를 먹질 못했어. 진짜? 네. 아, 그 고문이죠. 그럼. 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냄새만 맡고 못 먹었다 이거요? 이게 사실 버스 탄 분들은 한 900명, 1000명 되는데 그래서 또 너무 많아서 승용차로 오신 분들이 한 200명 더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시고 인사하고 뭐 이러느라고 한 점도 못 먹었어. 삼보일사라고 세 번 걸으면 한 번 사인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세요. 뭐 이랬다고. 삼보일사. 이러다 보니까 뭐 밥을 먹을 여지가 없었고. 예. 그래서 먹으면서 싸도 시원찮을 만한. 근데 뭐 저희가 어려운 일 하셨네 진짜. 저희가 못 먹은 거는 문제가 아니고 오셨는데 못 드신 분들. 그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해서 제가 그래서 책 나오면은 사인해서 또 드리겠다 이렇게. 매번 가셔가지고 또 드시면 되지. 거기 쇠고기가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고요. 쇠고기 얘기 나온 김에 난 우띠리 때문에 진짜 속상해가지고. 그 우리 CBS 내일 심의를 한다는 거 아니야? 누나 진짜. 뭐 그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 CBS 하니까 또. 그 여러 가지 회한이 어떤 회한? 하여튼 좋은 방송에 CBS는 분명해요. 우리 우띠리하고 선띠리가 1월 5일날 출연했더라고 보니까. 난 빼고 그때 바빠가지고 그랬었던 거야. 그러지도 않았어. 사실은 그래. 아니야. 12월 22일인가 돌아왔어요. 우리 이렇게 두 명을 불러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 이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뭐 공정성 문제를 걸었대. 우리가 공정하지는 않은 인간들이긴 한데. 아니 근데 그거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출연자 중에 공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다 자기 주관을 갖고 있는 거지. 공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막 이쪽 이야기 반 저쪽 이야기 반 이렇게 아주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재미가 없어 방송에서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취미 대상이 아니라 논의 대상 논쟁거리인데요.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값, 그러니까 송아지 값이 거의 뭐 10,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한미 FTA 같은 것도 영향을 준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한 얘기고. 이제부터 들으실 내용은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1월 5일 방송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멤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우석훈 교수, 선대인 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정중하게 제가 두 분을 모실 기회가 있다니. 예? 근데 옷딜 소리 안 들어도 좋네요. 사실 이렇게 처음 본 것도요. 네.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3년 전. 이게 연초 특집 방송 때 MBC에서 MBC였죠. 예. 거기에 박경철 원장까지 해서. 네, 오셨었어요. 맞아. 그때 처음 봤어요. 경제, 사실. 우리가 진단해 볼 때. 맞습니다. 그때는 점잖았었죠, 우리가. 그러게요. 제가 깍듯이, 아이고, 우 박사님, 아이고, 선 박사님, 뭐 이렇게 모셨던 두 분인데. 요새 속값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는데, 우유를 짜는 소? 젖소? 네, 젖소에. 숫소가, 숫송아지가 10,000원이래요. 10,000원. 유구로만 쓰는 거에 송아지. 유구. 유구로만 쓰잖아요. 그렇죠. 송아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값 폭락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광우병 파동이 막 날 때 미국산 소가 풀리면은 그 다음 해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예상됐던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 다음에 구제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하면 좀 미안하지만 수요 조절이 그냥 자연적으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막 줄어져 있던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거기다 FTA 문제가 하나 더 끼잖아요. 지금 형태의 그런 축산 정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많아질 거고요. 여기서 꼼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예 축산하지 말라는 게 지금 정부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마음대로 이제 농업도 다 없애고 개방하고 뭐 이럴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의 방송 내용 일부였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가 된 거야. 심의위원회 얘기는 그거는 수급의 문제니까 한미 FTA가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요. 경제 현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 조건들이 있고 장기 변수들이 있죠. 그렇죠. 어떨 때 중기 변수가 있고 수급이 결함이 된 거는 단기고 그것이 일어난 긴 뒤에는 장기적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기적 변수에는 한EU FTA, 한미 FTA 등 통상 조건의 변화가 장기적 변수다라는 얘기를 짧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풀면은 왜 지금 소를 사람들이 많이 키웠냐. 이거에 바로 직전에는 한EU FTA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 네덜란드 삼겹살 같은 게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 키우던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소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근데 이거 다시 줄일 수밖에 없던 거에는 바로 그때쯤 한미 FTA가 통과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길게 보면은 미국산 쇠고기 소입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 한우를 쥐고 있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장기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도 늘어난 마당에 이것도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두 개가 다 합쳐져서 10,000원까지 간 거라는 거거든요. 아니 이건 너무나 합리적인 너무나 추론인 당연한 거거든요. 얘기 아닌가? 아니 뭐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이게 공정성의 결여가 됐다니까는 문제지. 아니 난 과학성이 결여가 됐다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형님이 사실 그날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했어. 아니 그 쓱 넘어갔다고. 사실은 한미 FTA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 한마디. 뭐냐면 이렇게 했어. 광우병 파동 때 미국산 소 풀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거 예상했다. 뭐 죄송한 말씀이나 구제역으로 수요 조절 공급 줄였던 게 이제 다 없어졌고 지금은 FTA가 더 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FTA가 더 끼잖아요. 이게 너 끼지 마라. 그게 문제가 된 거야. 아니 근데 이거 문제 삼은 사람이 아마 뭐 수급 논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아마. 제일 중요한 언론 권력 중에 하나는 사실 보도해야 될 걸 안 보도하는 거잖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장악돼 있는 뭐 KBS, MBC 뭐 이런 방송들 보면 실제로 현실을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뉴스들을 보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안들이 소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은 네. 누나가 여기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마음속에 품고 있어 그분을. 그래가지고 가슴 아프시겠네요. 낙검수에서 낙곱살까지 이제 서서히 건드리겠다라는 신호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 제가 전국구 그렇지 않아도 듣는 분들이 나는 꼼수다가 1,100만이라면은 우리가 한 350만 된다라고. 한 350만에서 한 400만 이야기 하더라고요. 조선일보 그 유료 독자가 100만 넘나요? 지금 뭐 자기네들 이제 뻥튀기 해서 뭐 100 몇십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유료 구독 부수를 걔네들 이제 신문 매출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80만 부 수준이더라고요. 80만 그러니까 그것도 부라고 보세요. 보통 추정하죠. 정부의 공공기관 이런 데서 봐주는 거 빼고 강남에서 봐주고 뭐 이런 데 빼고 나면 실제로 조선일보 신문 부수 또는 조중동이 신문 부수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는 꼽살이다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군소 매체. 아니 근데 전 요번에 와 저도 사실 이 정도로 많이 듣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400만에 하여튼 육박하는 거. 근데 제가 이걸 왜 궁금해서 알아봤냐 하면 가계부채편에서 제가 아깝다 학원비라는 책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여러분 조국 현상을 말한다. 요즘 판매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수를 팝니다. 이거 막 팔아야 돼요 지금. 저희 책도 나오니까 광고 붙여야 돼 이거. 보수를 팝니다. 제가 2권 샀습니다. 2권 샀. 이제 최시중 전 위원장님이 검찰 조사 받잖아.
예. 그러면 이제 누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네. 같이 조사를 받는 거야. 네. 서로. 그러나 누나는 웃으면서 받지. 네. 쫄지 마. 쫄지 마. 우리 이렇게 웃는다. 예. 최수정 만나면 그러세요. 너 졸았지. 졸여버리려니까. 그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맨입으로 돼요. 이런. 했더니 책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건 돈 뻥쓴데만. 잘 뒤져봐. 사사시 꼈을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께 밝힐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처에서 어디라고 밝히진 못합니다. 모처에서 저의 여자 관계를 샅샅이 뒤졌다고 합니다. 오. 결론 완전 무결. 공란이었다 공란. 야 진짜 슬프다. 네. 그래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지. 우리 마누라한테도 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마누라가 부인과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어제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분 나빠야 되잖아. 섬뜩하기도 하고. 근데 맞아 기분 나빠야. 요즘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얘기 듣고 장하다 우리 남편 이렇게 문자를. 예. 아니 그걸 뭐 통보를 해줘요? 예? 아니. 어떻게 알아? 뒤로 들는 거지 이제. 빨대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완전 무결. 공란이었다 공란. 아니 그 음식 관계를 뒤져야지. 잘못 뒤졌네. 진짜 웃들이 많이 늘었네. 아니 근데 딱딱 치는 게 아주 적시에 먹고 살아야지 저든지. 지난번에 멧돼지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이제 의기소침했습니다. 나는 정말 여성의 그 권익과 양성평등에 정말 뭐 기여한 바는 없지만 굉장한 관념을 갖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쓰레기가 돼버렸어.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모처에서 정말 전방위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김용민. 공란입니다. 공란. 완전 무결. 여자 관계 클린. 정부가 굳이 직접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민영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정부 조직도 저는 보다도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에서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담당했던 김기현 의원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민영화한다는 게 당선자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국민 경제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그것만 공기업 부분에 맡기고 그 외에 시장이 잘하는 것, 경쟁이 가능한 그런 업종들은 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우선 거론되는 민영화 대상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입니다. 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과 한국전력 발전 부문의 민영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와 통폐합, 구조조정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명박 당선인이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공약한 만큼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밀어붙이기식 민영화는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데 촛불 집회 논란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 핵심 정책의 추진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공기업 민영화나 그러니까 대운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을 정부가 계획한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조금 그 분위기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공기업 민영화가 벽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미국이 시비를 걸고 나오는데 미 무역대표부가 오늘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의 한국 항목은 신랄한 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스공사와 인천공항의 민영화와 우리 금융지주회사 정부지분 매각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아메리카 프렌들리한 카카 다시 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천공항을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인천공항공사 주식의 49%를 국민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와 청와대도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설 구간의 고속철도 운영권을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민간업체에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철도 역사 최초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러다가 우리가 얘기를 못합니다. 민영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고 있지. 그래서 오늘 민영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큰 틀에서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좀 이어서 민자사업도 민자사업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자꾸 사기업한테 중요한 인프라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상 초월, 갯벌 민영화, 농촌 민영화. 나 이게 지난주 사건인데. 형님 근데 갯벌 민영화 그러니까 갯벌 민영화처럼 들렸어. 갯벌 민영화. 갯벌 민영화 이거는 진짜 놀랍다. 네. 아니 무슨 뭐 온갖 걸 다 민영화네. 아니 어촌을 민영화한다 그래가지고서 진짜 이 상상 초월이었어 진짜. 어떻게 민영화지? 아니 민영화니까 또 이 고급 개그가 생각이 납니다. 얘기해줘. 목욕탕 대중 목욕탕에서 부시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한 남자가 막 통을 들고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부시가 가가지고 당신 왜 이러냐고. 내가 뭐 잘못 없는데. 그랬더니 당신은 큰 것만 보면 민영화하려고 그래서. 근데 우리 각하는 작은 것도 해요. 맞아. 근데 사실 좀 정확하게는 처칠이에요. 이게 부시 이야기가 아니고. 처칠 얘기구나. 네, 처칠이 이제 영국이 한창 민영화 논란이 불 때. 그 이름이 누구면은 어때? 부시도 큰 것만 보면 이거 했잖아. 편집해서 빼세요 그러면. 괜히 누님이 너무 좋아하셨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선진화라는 거 얘기를 먼저 좀 하면서 민영화 얘기를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선진화라는 게 뭐나? 선진화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이제 그 대선 때 747에서 나온 거죠. 뭐 7% 공약하고 뭐 세계 뭐 7대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게 2008년 집권하고 나서 촛불 집회를 만나면서 일기 청와대 참모진들이 한번 갈려요. 곽승준이 이런 사람들이 그만두고. 그때 그 촛불 이후. 네. 촛불 집권. 한참 때. 수석들이 몇 명 잘리고 다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는 짓은 똑같이 하는데 정책의 이름들만 조금 바꿔요. 예를 들면 그때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로 바꿨죠. 그러면서 민영화를 이름 바꾼 게 선진화로 바꾼 거예요. 예를 들면 한전 선진화 그러면은 중간에 전기 새는 것도 없애고 뭐 전봇대도 뽑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한전을 민영화할 수 있게 하는 거가 선진화라는 거고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도 중문단지를 선진화하자라는 거는 매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련의 그런 민영화 절차가 상상 초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그게 선진화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나쁜 짓들을 쭉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누나가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1960년대 후반부터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됐다네 우리나라가. 누님 오늘 또 시간 좀 남으셨구나. 그렇지. 그래서 60년대부터 70년대 하반기까지 독점적인 공기업의 경영 부실하고 비효율 타파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 요거 민영화했고 또 그 뒤에 이제 인천중공업, 대한항공, 광업재련, 워커힐 호텔. 워커힐 호텔도 민영화를 했더라고. 네. 몰랐어. 대한항공이 카지노였으니까. 한진그룹 거가 그렇죠.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게 원래는 정부 거였죠. 국유회사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기에는 이제 자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싹싹 국민들 보고 저축하라 그래서 그 돈 싹싹 긁어모으고 굴욕적인 한일 협정에서 차관 받아오고 또 뭐 우리 베트남전 파견에서 군인들 목숨의 대가로 또 돈 벌어와서 그 돈들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직접 공기업 형태로 하는 사업들하고 정부가 몇몇을 찍잖아요. 그 삼성, 현대, 뭐 SK 뭐 이런 식으로 찍어서 이제 몰아줘요. 그게 이제 재벌이고. 그래서 공기업하고 재벌이 이제 양축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는 민간에서 해야 될 영역들이 공기업에서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조금씩 민간 기업으로 바꿔준 거죠. 그렇구나. 초기에는. 그러니까 한일은행이라든지 제일은행 예전에 들어봤던 그 은행들 서울 신탁은행, 조흥은행 4대 은행이 또 민영화됐던 시기도 있고 80년대. 진짜 많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2002년과 98년 사이에는 또 한국중공업, 두산중공업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렇죠. 국정교과서도 완전 민영화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영화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서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정부가 민영화를 막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 사실. 일단 지난 대선 때 크게 걸었던 공약이 산업은행 민영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할 수 있는 틀까지만 갖춰놓고 아직 팔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산업은행 총재가 강만수니까 막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전 민영화는 좀 막았어요. 거기도 뭐 꼭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막은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큰 축은 정리가 되고 나니까 요즘은 이제 쪼잔한 것들 상상 초월 이런 거 지금 민영화를 하는. 아니 근데 너무 상상 초월이에요. 그 은행도
지금 뭘로 분류를 해놨다며 산업은행을. 그러니까 매각 가능한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래도 공기업이었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내에 틀을 갖고 있는데 뭐 강만수가 뭐라고 막 해서 올해 들어오면서 분류를 거기서 빼줬어요. 사실은 뭐 출자 관계는 아직 정부 거인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권 바뀌면 총선 이후로든지 다시 정리해서 이제 산업은행이 본래의 국책은행으로서 기능을 줘야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공공기관 관리 대상에서 그거는 이제 민영화 시키겠다는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분류에서 빠져버리면 공공기관 이 경영 정보를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들을 전혀 이행 안 하지 않아도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으로서의 정부의 뭐 견제를 받는다든지 감시를 받는다든지 정치권의 감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산업은행이 100% 정부 재산인데 거의 100%. 공공 정부가 공공이 아니면 어디가 공공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민영화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민영화 해가는 과정에서 이 양반들이 또 무슨 꼼수를 부려서 뭐 어떻게 해먹으려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들어버리니까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정부가 MB 정부라는 게 가족기업 같은 거 아니에요. 거대한 가족기업. 네. 민주통합당의 지금 최근 얘기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팔아먹는 좀 뒤지자라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려운 게 이명박, 강만수 내지는 그 형님들 하는 그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아들들, 우리 각하 조카 등 해서 이런 사람들이 메릴린치나 이런 다국적 회사라든가 외국 집계 회사에서 돈 돌리는 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등 해가지고선 외환 끼워서 이렇게 돈을 빼내는데 민주통합당 계열에는 그런 외국 자본 감시할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확보를 해서 그걸 뺏어내야지. 손 놓고 있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지금 감시가. 이야기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민영화 했던 거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하고 있는 민영화의 차이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각한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김대중 정부 때도 하지 않았냐? 뭐 지금 하는 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래.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가 외환위기 직후였고 외학 보는 게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까 이제 누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뭐 한국중공업 또 포스코 이런 쪽이 굳이 공공에서 하지 않고 사실 민간 사업의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공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그냥 정부가 이렇게 사실상 했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점차적으로 민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시기와 방법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상 공공적 성격을 갖지 않는 것들은 웬만큼 다 민영화가 됐거든요. 이젠 사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소명을 다했으면 이 구조개혁을 해서 역할을 바꿔준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사업을 청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만하게 그러니까 하잖아, 그 사람들.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 방만하게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경영 잘하셔야 됩니다. 박만은 방송통신이 아니고 방만입니다. 방만. 박만과 방만의 차이.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실 뭐 조금 뭐 긴 이야기인데 근데 짧게, 지금 짧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하는 건 뭐냐면 사실 공공적으로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인천공항공사. 예를 들어서 검역 시스템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거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KTX. 예, KTX 우리가 정말 공공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민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의 민영화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공공에 갖고 있던 것들을 재벌들한테 넘겨줘서 알짜배기 특혜 사업을 넘겨줘서 배불려 주겠다. 이런 사업이에요. 여기서 막지 않으면은 물 산업도 민영화 시킬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삼성 등의 이렇게 수건 사업이 했다는 거예요. 물 사업이. 진짜 우리 집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주택 사는데 2주 전에 물이 얼었어요. 물이 얼었는데 저희 아내는 지금 임신 4개월째. 어유 좋은 일이야. 그 금요일날 밤에 집에 가보니 물이 얼었거든요. 얼었으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당 나가서 대충 처리하고 오는데 물이 없으면 그게 참. 우리 아내는 지금 임산부인데 그래서 이제 밤에 나가서 신문지를 깔아야지 그때는. 그 생수통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와서 진짜 다라이에다가 참 생수를 부어서 아내 화장실 갔다 오고 난 참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 다음날 하여간 불려가지고서 하여간 뭐 어쩌고 안 된다는 걸 겨우 이제 관을 뽑아서 물이 들어오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딴 건 몰라도 물 민영화는 막아야겠다.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생각 들더라고요. 물리민영화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수돗물 단수 조치를 한번 해주면 2, 3일 내에 정신 확 차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선띠리 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DJ 때나 혹은 70년대, 80년대 했던 민영화라는 거는 그거 팔든 안 팔든 개인의 삶에 크게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물, 전기, 가스 이런 거 내지는 우체국 이런 거 하루 이틀만 끊겨도 당장 정신없을 거거든요. 뭐 지하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민영화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일상성을 누군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영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생각이 없는 딱 그거지 뭐. 폭주 기관차죠, 뭐 거의. 그러니까 왜 그렇지? 이 양반들은 선진화라고 아까 이제 표현을 했다 그러잖아요. 한편으로는 이거는 무조건 민간이 하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따 뭐 민자사업 이야기도 제가 하겠지만 민간이 해서 다 잘 되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특히 비용이 내려간 게 없어. 네, 그러니까 다 올랐어. 뭐 고속도로 통행료, 민자사업 통행료 뭐 이런 게 다 올라갔죠. 네. 뭐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KTX 민영화 한다고 해서 그건 내려가지 않아요. 결국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외국에서도 다 올라가고. 눈 오면 도로도 민자도로는 눈 잘 못 치우더라고요. 도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눈 빡빡 치우는데 민자도로는 그냥 눈 잘 못 치워요. 그게 비싼 것만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돈만 벌려고 하니까 기본 서비스나 이런 운영해야 되는 것들을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설 장비 같은 거 겨울에 몇 번 쓸 거니까 없는 거예요, 제대로. 누나가 아까 얘기했지만 언제나 내세우는 논리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이런 거 내세우거든. 한나라당부터 좀 방만하지 않게 경영하라 이거죠. 근데 민간이 경영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나? 아니 그러면 이명박 정부부터 정권을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만큼 나라 살림살이를 방만하게 한 정부가 없거든. 역대 어떤 정부보다. 이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보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막 공기업 부문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뭐 정부 기능은 커졌는데 뭐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거 참 이야기 너무 되풀이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공기업 부채를 엄청 늘려놨어요.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늘려놓은 것보다 그거 한 배가 넘는 걸 단 지금 4년 만에 공기업 부채를 늘려놔 버렸거든. 그러니까 LH공사 같은 경우도 한 50조 원을 늘려버렸잖아요. 수자원공사도 저 4대강 사업한다고 그러면서 또 8점 빚내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올 때에 비해서 공기업 부채를 다 2배씩 늘려놨거든. 이래놓고는 지네들이 다 이게 막 쓸데없는 사업 막 한다고 부동산 부양해준다고 건설업체 먹여 살린다고 지네들 또 뭐 밖으로 챙긴다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거 사업 회유를 한다 그러면서 진짜 인건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인건비 잘라내고 있다고요. 정말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 거지. 근데 인건비가요. 예를 들면 LH공사 같으면 전체 사업비의 1%도 안 돼요. 근데 이 1% 중에 예를 들면 정리해고 한다고 해서 깎아내봐야 얼마 되겠어요? 0.1%도 안 되지. 누나가 예전에 모 방송사에서 그 너무 방송사가 방만하다. 그래가지고 인원을 줄여라. 이거 뭐 기름이 너무 껴있다. 이럴 때 누구 먼저 잘려 나갔냐면은 플로어에서 일 보는 FD. 응? 그다음에 아주 어린 이제 갓 들어온 힘없는 막내 작가들. 다 잘려. 그러고서는 수 줄여가지고 저희 수 이만큼 줄였거든요. 됐죠? 이거야. 그러니까 윗사람들은 공기업에 있는 윗사람들은 아마도 가진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지낼지도 몰라. 이게 아주 막 대대적으로 벌어진 게 뭐냐면 2008년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 맞고 나서 이제 2009년에 들어와서 막 공기업 뭐 구조조정 한답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보면 이 자식들 그 MB 낙하산으로 간 친구들 봉급은 계속 뛰고 있었어. 뭐 이산이 감산이 계속 뛰고 있거든. 그러면서 방만한 경영 구조조정하라고 그러면서 한 게 뭐냐 하면 신입사원들 공기업 신입사원 채용 대졸 초임 삭감.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대폭 줄였고 그다음에 대졸 초임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 줄였다라고 생색을 낸 거야. 지금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에 들어가면은 차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일하면은 갑자기 월급이 팍 뛰게 돼 있거든요. 그 중간 간부 밑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진짜 미래를 도둑맞은 거죠. 그러니까 MB 낙하산 이사들 한 사람만 줄이면 그 신입사원들 한 10명씩 뽑는다고. 걔네들은 막 떵떵거리면서 배불리고 있으면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새로 나온 친구들 초임을 삭감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런다니까. 그 이사들이 전문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보수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냐? 그게 아닙니다. 보수적 식견은 있는데 실력은 좆도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기 꺼 먹었잖아요. 네? 전기 꺼 먹었잖아요. 그래서 전기 꺼 먹은 거. 2011년 9월 15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전력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한 날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정신없이 물을 퍼넣는 횟집 주인. 촛불에 의지해 암흑 속 목욕을 서두르는 손님.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터진 정전은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는 바람에 산소호흡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119 구조대가 제가 같이 출동해가지고 한국전력은 오늘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악의 전국 정전 사태를 두고 9월 중순에 34도까지 올라간 날씨 탓만 정부. 그러나 지난 9일 작성된 전력거래소의 전력수급 계획안입니다. 당시 기상청 예보를 토대로 정전 사태가 일어난 어제 15일의 경우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을 섭씨 28도로 예상해 최대 전력 수요를 6,400만 킬로와트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정전 사태 이틀 전인 13일 서울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이라고 수정 예보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서울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랐지만 전력거래소의 전력 수급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상청의 무더위 예보가 있은 다음 날인 14일 정기 점검을 위해 99만 킬로와트 규모의 울진 2호기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지난 15일 정전 사태 당시 전력거래소와 한전, 지식경제부의 대처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오늘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예비 전력이 100만 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지자 비상사태 최고 등급인 심각이 발령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이 상황을 팩시밀리를 통해 지식경제부에 긴급 보고합니다. 그런데 팩스를 보낸 곳은 주무부서인 전력산업과가 아닌 무역투자실이었습니다. 단전 조치 직전인 오후 2시 55분 전력거래소는 지식경제부에는 상황이 호전됐다. 한전에는 단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그 긴박한 시간 연명천 이사장은 모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묻는 질문에 연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답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강만수와 함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던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퇴하는데 이에 대한 각하의 반응. 이명박 대통령은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국무위원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전두환 때도 전기는 안 꺼먹었어요. 쿠데타하고 그럴 때도 전기는 꼬박꼬박 잘 나왔던 나라인데 얘네들이 전기 꺼먹었잖아요. 지금 이제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코레일이다? 그러면 코레일에서 국민을 위해서 더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더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배만 채우고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내려다 보니까 일련의 사태들, 지금 KTX를 민영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그 이후에 코레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차가 멈추고 막 뒤로 막 역주행을 하고 선로 시설 정비. 시설 정비? 그 인원을 줄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점검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그 보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래봐야 겨우 뭐 다 합쳐봐야 한 몇 억, 몇십억 이런 단위거든요. 근데 허준영 사장이 취임한 뒤에 그 뒤부터 이 인력들을 대폭 감축을 한 거예요. 그 인력 감축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를 이루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그 뒤에 철도 시설 또 철도 정비 이게 엉망이 돼가지고 결국 계속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갖고 전에 SBS 8시 뉴스가 크로징 멘트에서 이렇게 다루더라고. 서울 지역에 영하 17도의 한파가 몰아치던 2012년 2월 2일. 오늘 아침 7시 26분 서울 남영역을 출발해 서울역에 도착한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멈춰섰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전동차 배터리 방전이 의심되는 고장이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전동차들이 출근길 승객을 가득 태운 채 선로 위에 연쇄적으로 멈춰섰습니다. 8시 12분 뒤에서 대기하던 전동차가 고장난 전동차를 밀어내며 전동차 운행은 재개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밀려 굴러가던 고장 전동차가 종로 5가역에서 갑자기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고장에 탈선에 운행 지연까지. 지하철 1호선은 5시간 동안 마비됐다가 오전 11시 51분쯤에야 다시 정상 운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8시 뉴스의 클로징 멘트는
오늘 사고를 낸 지하철 1호선 운영자는 고장과 역주행으로 유명한 코레일입니다. 철도 사업에 민간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요금 오를 거라고 코레일이 홍보하고 다닌다는데 잘못하다가는 요금 비싸도 안전하고 정확한 새 사업자 찾아보자는 소리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예 제가 안 다녔을 테니까. 쓰지도 않겠지. 이게 역발상을 하는 거야. 사실은 지금 허준영뿐만 아니라 지금 공기업들이 방만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적인 역할은 등한시하면서 계속 사업성을 맞추려는 노력이에요. 민간 기업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허준영 사장이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인건비를 막 찌었자 어찌 보면은 민간 기업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이렇게 잘라내면 당장은 인건비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까지 이렇게 철도를 이양해야 되는 사태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게 이래서 생겨나는 거죠, 사실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고용을 줄이고 깎다 보니까 청춘들이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발생하는 피해, 예를 들어서 사고 위험, 실제로 사고 났다 그러면 엄청난 큰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국민들이 다 떠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코레일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코레일이 왜 적자가 생겼냐 하면 사실은 코레일이 적자 생긴 거에 대부분은 인건비 방만하게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일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철도 이걸 떠맡은 거거든요. 인천공항철도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그렇게 민자로 오픈이 됐어요. 그렇죠. 다 원래 통행량은 하루에 예측을 한 달에 한 잘못했잖아. 20만 명이 다닌다고 그랬어. 네. 근데 15분의 1도 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텅텅 비어서 다니더라. 매일 진짜 아깝더라. 그래서 거기는 앉아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누워서 가는 열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부가 은하철도 999도 아니고 왜 이렇게 떠다녀? 왜 이렇게 이상해. 난 누나철도 999로 들었어. 그래서 이 수입 보장 기간을 정부가 30년을 해줬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13조 얼마 정도를 정부가 푸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디든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30년 보장을 해주니까 막 10몇 조 원씩 적자가 생기잖아요. 적자가 날 걸로 되잖아. 그러니까 정부 돈 조금 하고 그다음에 코레일에 한 1조 몇천억 돈 내라 그래서 그걸 인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적자 줄였다라고 막 선전해왔거든. 13조 날 거 6조밖에 안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웃기는데 민자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결국은 거기에 투자해 준 돈이 한 7조 가까이 돼요. 사업비로 몇 조 들어가고 인수하는데 또 몇 조 쓰고. 근데 민자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2조 투자해 갖고 2조를 그냥 꽁으로 먹었어요. 이런 식의 사업을 벌려놓고 민간 사업자들 배불려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적자 막 1조 원씩 막 그 사건 하나 생기게 만들고 그런 정책 추진했던 뭐 예를 들어 정정원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는데 책임을 누가 지느냐? 바로 허준영 같은 사람들 들어가갖고 1조 적자 난 거 이런 것들 만회한다고 막 인건비 막 몇억 몇십억씩 이런 거 쳐낸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걔네들이 철도 파업하면 맨날 노조원들한테 그러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파업한다고. 진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민영화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공기업 이렇게 위축시키고 하는 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진짜 민영화를 해야 되면 아무래도 공기업 체제라는 것은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민간의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나 창의성을 이용하겠다. 그러려면 정말 알짜배기 사업 나는 데 말고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데 말고 정말 어려워서 뭐 무슨 기술 혁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획기적인 비용 절감 노력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민영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짜를 다 띄워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이래 수익 안 나는 사업을 누가 민간 사업자가 떠맡냐 이거죠. 그러면 수익 나는 사업을 뭐하러 민간 사업자한테 넘기냐고 그냥 정부가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웃기는 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임 아니에요? 배임? 배임이잖아. 도둑질 하는 거죠. 나라 재산을 사실은. 재벌이 떡볶이 하겠다는 거랑 같은 얘기죠. 지금 만약에 떡볶이 나도 맛있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군대로 치면은 말년병장. 말년병장인데 예우는 자리지만 그냥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민영화에 빠릿빠릿 움직이는 거는 제대와 동시에 아마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그분은 말뚝 박는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분은 한 번도 제대를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제대는 너무 과분한 표현이고 귀가로 그래. 귀가로 해주십시오. 청주국제항공이 이게 국제공항 공항이 여기 내가 찾아본 바로는 국내 항공 최초로 민영화된 데라. 미안합니다. 착각했네. 그 외국계 자본이 섞인 민간업체 합자회사라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시장에서 평가되는 매각 하한선이 300억이었었는데 국토부하고 한국공항공사가 255억 원에 팔았다는 거야. 거기 미국, 캐나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섞여 있는 데인데.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게 불합리하게 민영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제일 것들. 이제 불안한 거는 민영화 자체도 문제인데 이게 사실 민영화 자체 내부적 논리 때문에 민영화시키는 게 아니고 지 친구나 주려고 한다라는 의혹을 지금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KTX도 마찬가지인데 당장 어떤 기업이 딱 들어가 있으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컨소시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도 넣고 모두 넣어서 마치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연맹군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처럼. 실제는 재분을 보거나 그러면은 사실 누구 주려고 하는 건데 감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명의를 살짝 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라는 의심을 계속 받죠. 그 맥커리 같은 데가 계속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할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천공항 매각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인천공항 사례만 봐도 이게 사실은 이제 민영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 뜬금없다 그러지 그런 거. 그러니까 공익성도 굉장히 높은 시설물이고 공공시설물이고 이미 국민의 돈이 한 18조 원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한 10여 년 걸쳐서 굉장히 탄탄한 공기업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보통 공기업 같으면 막 차입금이 막 늘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긴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매출 계속 늘어나고 순이익이 한 해 막 3천억이 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입금은 계속 줄어들고 진짜 알짜배기 회사인 거죠. 회사로 따지면. 그런 건데 공공성도 높고 수익성도 좋아서 정부가 갖고 있으면 계속 한꺼번을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런 거위란 말이에요. 배를 왜 갈러? 그걸 지금 당장 그거 한 얼마에 팔아서 배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팔면 안 되는 건데 팔다 보니까 별 희한한 논리를 다 동원해. 이런 뭐 논리가 예를 들어서 있더라고요. 중국과 싱가포르한테 언젠가 먹힌다. 그 지금 팔자는. 그래 그런 거 나왔었어. 그리고 인천공항 시설 투자가 그 주변에 인천공항 말고 뭐 인천공항 철도니 그런 거 뭐 2단계 투자가 필요하다느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안 하면 적자나. 아니 그거 당장 시급한 거 아니거든. 그리고 한다 그러면 인천공항이 돈 벌어서 하면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탈겠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하여튼 조건이 허락하는 한 민영화 하겠다. 어떤 식으로든 나라 재산을 팔아먹겠다. 좋은 비유는 아닌데 자식이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파는 거. 그런 것 같아요.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 까발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바리 시프트 약우일 세금혁명 당선일 시사돼지용일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아까 물 이런 가스 얘기했지만 의료비 같은 것도 의료 민영화 같은 것도 사실은 심각한 이것도 제가 최근에 겪은 일. 자본이라는 게 저는 자본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일단 돈을 벌기 위한 게 회사고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악랄하겠죠. 그리고 그 악랄한 걸 하지 말고 착한 기업을 하라고 해서 이제 시민들이 싸우는 건데, 하여간 저희가 이제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되니까 이제 산부인과 어디 갈지 진짜 이제 세밀하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시내 상당히 좋은 병원에 이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의사들이 산부인과인데 산과를 하는 의사는 없고, 어떤 사람은 양악수술이 전공이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 이런 거예요. 무슨 특수 산부인과, 특수 부인병. 그래서 산부인과인데 산과는 없고 부인과만 잔뜩 있더라고요. 부인도 미용 쪽이 많고. 그래서 나는 여기 아무리 유명해도 이 병원에는 애를 못 낳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옆에를 알아봤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산과라는 거는 이제 보험에 잘 적용이 돼가지고서 확 빼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사항이 아닌 거예요, 병원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익적인 거라는 건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산부인과에 산과는 빠지고 부인과만 남는 병원이 잔뜩 되는 거거든요. 나 그거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조차도 지금 뭐 무슨 취업이 안 되는 학과를 없앤다 이러는 마당인데 뭐. 그러니까 지금 의료 민영화 없이 병원은 지금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대신에 나머지 이제 돈은 의료보험을 통해서 이제 보존해주고 이런데도 지금 이 모양인데. 근데 뭐 민영화 돼봐 약제비 막 오르겠지? 예. 또 뭐 비싼 기계 들여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수술비 비싸지겠지? 거기다 지금 산부인과는 출산율 저하라고 해서 정부에서 꼭 해야겠다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저러니 이렇다면 진짜 희귀병이거나 특수한 거라서 돈은 안 되지만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진짜 아플 거다. 어쩌란 말이야 이런 거는. 아, 나 고양이 아픈 생각나네.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그 재벌 기업에게 좀 뭔가를 확실하게 특혜를 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일부는 재벌 기업일 수도 있는데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각하에 어떤 특수 관계인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맥크리 관련해서 이제 자꾸 이야기가 나왔는데 꼭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집요하게 그냥 민영화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민영화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을 계속 줄기차게 이렇게 추진하는 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서울시 처음 있을 때 그때 아까 우띠리 형님 이야기했었는데 물 민영화 이야기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리수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이때 검토가 됐던 게 뭐냐면 아리수를 오세훈 시장이 무슨 아리수를 뭐 페트병에 담아서 막 팔자 뭐 그런 황당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물 민영화 하게 되면은 아리수 사업, 그러니까 아리수 생수병, 이걸 뭐 생수 사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한나라당 쪽의 사람들이 서울시의 그 아리수 상업화, 그거 막 눈독 들이면서 막 계속 로비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장면을 내가 봤어요. 그래, 거기 있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도 막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다니겠냐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혹은 지금의 청와대가요, 우리들한테 증명을 못한 게 일단 일이 효율적인 건 떠나서 자기가 사사롭지 않다는 걸 증명을 못했어요. 최근에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황당했던 게요. 론스타 얘기 잠깐 할게요. 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따님께서 론스타에 근무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거. 한국인으로서 거기 들어간, 그래서 또 검은 머리 외국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 뭐 그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지 뭐. 여의도 뭐 국제금융센터 같은 경우도. 선비가 조선의 선비 정신이 있잖아요. 자기와 관련된 거는 진짜 전혀 안 하는 그런 우리의 기상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딸이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팔면은 좋겠다는 도장을 찍을 수 있냐 이거죠. 아버지가 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굳이 따지면 뭐 맥프린이 뭐 론스타니 또 아까 국제금융센터도 그런데 국제금융센터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미국에서 알아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돼서 그걸 추진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무조건 뭐 민영화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민영화가 필요하거나 또는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표적인 게 지금 진짜 민영화 할 필요가 있는 게 대한주택보증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분양제라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없이 이제 불리한 제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델하우스라는 그 합판떼기로 만들어 놓은 그 견본주택을 보고 우리가 집을 사는데 집 사고 나면은 분양받고 나면 뭐 온갖 하자 있니?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처럼 안 지어져서 얼마나 소비자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라면 하나를 사도 그렇게는 안 사요. 그리고 사실 선분양제 하기 때문에 막 부동산 거품 불러일으켜서 이거 떼돈 번다 하면서 프리미엄 분다 이러면서 이제 막 투기 심리 불러일으키는 거거든. 그 선분양제 후분양제로 바꾸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김진표 아저씨 아니에요. 김진표뿐만 아니고요. 뭐 계속 나오네, 이현재 김진표 아저씨는. 아니 화려해요.
이러다가 조만간 나는 꼽살이다에서 이런 오프닝을 들을지도. 김진표 원내대표 헌정방송 나는 꼽살이다. 이 정부의 지금 건도엽부터 해서 뭐 정종환 다 부부장제 하면 안 된다고 뜨던 그거 막 사회주의자라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를 사회주의적인 제도 비슷하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사회주의에는 선분양 제도가 아예 없어요. 자, 그런데 후분양제로 바뀌면 대한주택보증은 뭐냐면 선분양제 아래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건설업체가 뭐 부도가 나거나 해서 이렇게 주택 사업을 못 하잖아요. 사고에 대비해서 보정을 해주기 위한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분양제로 가면 이 공공기관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필요하더라도 그걸 공제조합 같은 걸 하면 되죠. 공제조합 형태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민간에서 그냥 민간의 보정사업 형태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꼭 틀어지고 부동산 시장 부양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미분양 물량 매입해 주는데 이 대한주택 보증 동원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민영화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왜? 자기네들 또 건설업체 떠받쳐주고 자기네들 이렇게 부동산 거품 떠받쳐줘야 되니까. 진짜 알짜배기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재벌들 주인 찾아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 찾아준다는 거는 진짜 아버지 잘 만난 이게 무슨 아니 봉건 시대도 아니고 무슨 사업이나 그 떼거리들을 뭐 봉건 영주들한테 막 불화해 주듯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자, 우리 저 우띠리가 얘기한 난 갯벌 민영화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뭐 어떤 얘기인지 이제부터 좀 밝혀보시고. 요번에 13회 민영화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좀 조금씩 다뤘던 걸 하니까 새로운 걸 또 좀 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기가 막힌 걸 찾았어요. 정식 용어는요. 갯벌 양식 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말 어렵다. 갯벌과 양식 어업을 하는 거를 민영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기본 취지는 뭐냐면은 어업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농촌에 가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어업계. 어업계. 네, 어업계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촌계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나 혹은 뭐 맨선업 하는 사람들이 어촌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자본이 들어가서 대기업이 그 관리권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갯벌도 막 쓰고 그다음에 뭐 양식도 하고 뭐 굴도 키우고. 근데 이거의 추진을 보니까 이게 삼성중공업이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네. 허베이 스프리트호 이게 그때 그 배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맞네. 허베이 스트리트호가 사고를 내서 태안에서 삼성이 문제를 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겠다는 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대책을 어떻게 세운다는 거예요? 자본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갯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본이 들어가서. 여기에 뭐 90%안 95%안이 있고 지금 50%안이 있는데 출자금을 그 정도 가진 회사가 들어가서 사용권을 사오는 거예요. 사면은 어촌계 대신에 그걸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명목상으로는 어촌 지역 혹은 뭐 갯벌 공유수면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자본이 들어가니까 갯벌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고용도 좀 늘지 않겠냐. 무조건 고용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서류로 얘기해. 그거 뭐 어디 서류 어디서 온 서류야. 서류가 있네. 네, 서류가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거에 추진되는 게 이게 이런 정도면 보통 정부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난주부터 이게 반대가 심하니까 농민 그다음에 수협, 농협 이런 데는 다 연대 보증이니까 이렇게 뜨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감이 안 올 텐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어촌 민영화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죽어라고 막는다고 하니까 이거를 청와대에서 토스를 해주는 데가 민주통합당에 토스를 해줬어요. 왜 민주통합당이? 왜 그랬어? 최인기 의원. 이 양반이 농림수산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인데 나주가 지역구거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상관이 없으니까 한 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각하의 대표 관심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녹색 성장의 핵심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또 녹색 성장이야? 그게 뭐가 녹색 성장? 연안 지역의 활성화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대기업이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유는 모른다 하겠. 아니 나 참. 녹색 성장 사업이고 여기 대해서 이제 지금 기자들은 어려워서 이걸 못 하겠다는 거 자기가 다루지.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공식들이 거의 처음 다루는 거거든요. 수산업법 일부를 개정하고 갯벌 양식 어업을 넣고 이걸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이제 굴 양식이라든가 혹은 꼬막 같은 것들 조금 더 넘어가면은 우리가 보통 넙치라고 하는 광어 이런 것도 지금 삼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산업에 관련이 돼 있으면서 뭔가 크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걸 거 아니야? 찬성은 삼성 등 일부가 돈을 잔뜩 집어넣어서 이를테면 갤럭시 넙치 스마트 무슨 뭐 아니 지금 꼬막. 어촌이 참나. 어촌이 그 지역 공동체처럼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빈매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빈이라는 게 이제 그 끄트머리니까 연안을 판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어촌계에서 돈이 없으면은 외부 장사꾼들한테 일부 이렇게 넘긴 적이 있었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그때 들어왔던 거는 깡패들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빌려줬는데 끝나면은 그동안에 다 이거를 도리를 치고 할아버지를 겁박해서 안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해서 싹 정리가 됐는데 진짜 도둑들이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 재벌들이 들어간다고 뭐가 특별히 뭐가 나아지는 재벌에서 거지? 재벌이 싹쓸이 하는 거지. 우리 또 골목상권 생선이나 뭐 어패류 이런 거 그런 거지. 그 얘기지.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심지어는 게 같은 것도 대게 이런 거 얼마나 비싸. 근데 그런 거에 진짜 삼성 마크를 걔가 배에다 달고 얘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지. 갤럭시 대게. 갤럭시 대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갯벌을 가지고 뭔가 다 마음대로 하겠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이게 지금 농업은 그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경자 유전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 실제 농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논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천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농촌, 그러니까 어촌도 같은 거로 봐야 되는데 경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바다라는 것도 그럼 아시잖아요. 경작하는 거지. 근데 농업이라고 써 있지 않으니까 헌법이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참나. 그거 어떡하나. 지금 문제는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시절에 그러니까 바다를 관리하는 거랑 그러니까 어업을 관리하는 거 같은 데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러니까 농림부로 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국토부로 가 있고 일부는 환경부로 가 있으니까 지네끼리 서로 막 자기네 땅 따먹기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지금 목숨 걸고 좀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관심 사업이라고 이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농민들은 어민 일이라고 약간 좀 관심 없고 어민들은 이게 또 법안이 내용이 복잡해요. 무슨 사용 촉진에 관한 거니까 이게 자기네 있는 양식장 밀어내는 거라고 알면은 막 반대할 텐데 법 통과된 다음에 알게 된다는 거들. 그렇지. 그런데 진짜 꼼꼼하시다. 거기까지 손을 뻗쳐서 민자로 한다는 거는 진짜 뭐 벼룩에 간을 내먹는 것도 아니고. 갯벌 양식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반인 이거 갯벌을 왜 양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용어를 바꿔치기에 우리 엄마 아버지도 저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수산업법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네, 거긴 사용권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포장은 늘 너무 좋게 해. 뭐 육성 지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뭐 서민들 망가뜨리고. 근데 이렇게 하면 농민들도 큰일 나지만 기업이 들어가면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 수익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갯벌 착살 나고 나서 사실 돈이 있으니까 그 갯벌 또 어떻게 사서 나중에 또 리조트 만들고 골프장 만들고 그렇네.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걸 해주는 게 맞냐라는 게 있고. 심지어 갯벌을 그렇게 오염시켜 놓은 삼성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다 싹쓸이 한다는 거는 너무 놀랐어요. 뭐 진짜 화베이 스트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대책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성중공. 그러니까 일말에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형님 말대로 한 5년 10년 정도 막 이 갯벌 양식장 지속적인 거 생각 안 하고. 아니 지금 해먹고 그 나서는 갯벌 피해 본 분들한테조차도 삼성은 피해 보상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올라와서 데모를 하고 막 난리가 나는. 삼성이 그거 꽁으로라도 20년 30년 갯벌을 청소를 해주고 밑에 다 긁어내고 해야지. 근데 그거를 꽁으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당연히 하는 게 사회적인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은 저거 돈을 벌어먹겠다는 거 아니야? 저렇게 고쳐서. 그 와중에 갯벌이랑 바다를 좀 이해를 했으니까 여기 장사되는 데가 있다. 완전 신수종 사업이죠 진짜. 그치. 거기는 뭐 누가 건드려.
이런 게 녹색 성장이랍니다, 여러분. 4대강 죽이는 게 4대강 살리기로 둔갑하고. 아니, 그래서 진짜. 아니, 뭐, 재벌들한테 퍼주는 걸, 민영화도 아니고 선진화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형태의 민영화 제가 사실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상천외하더라고요. 기상천외하네, 진짜. 삼성과 더불어서 누나가 저 오늘 방송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 재벌닷컴 대표하고 얘기를 나눴었거든. 90년대 이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그룹 총수 중에 실형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대. 예. 한 사람도. 합치면은 22년 6개월인데 그 10대 재벌 총수들 징역형 받은 게. 예. 근데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횡령하든지 배임하든지 무슨 경제사범이라든지 심지어 폭행도 있고 있지만 우리처럼 무슨 작은 잘못을 가지고 걸려 들어가서 빵에 가서 살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지. 한 번도. 봉도사만 불쌍하네 진짜. 그 봉도사는 왜 들어갔지? 아니 그냥 뭐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데 실제로는 뭐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근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선거 기간 중에 의문을 중요한 거지. 의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근거 있는 걸로 계속 드러나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저게 얘네들 사회공헌 이야기하잖아요. 대단한 기여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공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회공헌 하지 말고 진짜 니네들 법이나 제대로 지켜라. 그리고 제발 탈법, 불법, 그다음에 탈세했으면 제대로 처벌받아라. 누구처럼 이렇게 막 139일 만에 사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봐주지 말고 또 이번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니에요? 이 사람이 2003년에 SK 글로벌 사태 때 그때 분식 회계하고 뭐 이렇게 횡령 배임해서 그때도 똑같았어요. 뭐 처벌하면은 경영권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경제 위기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기득권 언론들이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걸렸잖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형제를 같이 집어넣을 수가 없대. 그래서 최재원만 구속기소를 하고 진짜 애잔하죠. 어쩜 그런 그 사려 깊은 검찰의 배려가 서민들한테는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형제 횡령 배임단이잖아. 그런데 가족 조폭이 그래서 불구속 기소됐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막 글로벌 경영을 위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 이런 걸 막 정경련에서 주장하는데 되게 다 그런 여론으로 그러니까 나오지. 제가 한때 다음에서 근무했는데 다음에 그 전 CEO였던 이재용 사장이 아니 배임 횡령하고 글로벌 경영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지 않아요? 글로벌 경영이라는 게 물어보니까 나도 재벌닷컴에 왜 그런 이유로 나오냐 다들. 그러니까 뭐 CEO가 구속돼 있으면은 이 경영에 문제가 있다. 글로벌 경영에. 그 국제적으로 쪽팔리면은 이게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가 된다는 거지. 저 사람 배임 횡령한 사람 아예 낙인을 찍혀버리면 국제 교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팔아먹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형을 살릴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외국에서 모르나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되풀이해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면은 오히려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그렇지. 근데 오히려 불구속 기소를 한다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다 형제 사기단, 형제 절도단 만들면 되겠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형이나 동생 중에 한 사람은 감옥 안 갈 거 아니야. 국제적으로는 그런 걸 용납하는 국가가 투명하지 않은 국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글로벌 경영이 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 부패이고 불투명한 국가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네, CEO 리스크라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하나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비자금 사건 때문에 상장 폐기 거론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뭐 정부가 당연히 그런 거 가지고 상장 폐지 안 하죠. 근데 상장 폐지 안 됐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CEO들의 그런 부패 행위, 범죄 행위들을 사실 눈 감아주다 보니까 대놓고 계속 지금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이로 인한 사회 전체의 부패 비용 또 CEO 리스크를 사실 따지면요. 기득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수십 배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누나가 이 재벌 총수들이 한 사람도 책임을 진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꺼낸 거는 뭐냐면 민영화를 하잖아. 그러면 이것은 독점 기업이 발생하는 거잖아. 망산업에서는 완전 뭐 KT나 이런 데처럼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우띠리가 얘기했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데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지.
왜죠 이 사람이 돈 안 되는 부분은 잘라내버리지 왜 그거를 자기가 책임을 떠안고 사기업이 하겠냐 이거지. 뭐 간이역 같은 거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오히려 선진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영어 좀 쓰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미국의 경쟁론으로 유명한 마이클 포트 교수 같은 경우는 creating social value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기업 활동을 하면서 아예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도의 타타 그룹 같은 경우는 쓰나미 오고 그랬을 때 아주 저렴한 우리 돈으로 거의 한 2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그런 정수기를 만들어서 막 공급하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기업 활동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 자체로 이제 굉장히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전혀 안 하고 그냥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 포장하는 이미지 포장하는 데만 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우리 대기업들이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는 노력하는 게 보이고 진짜 우리와 함께 간다. 이런 사회공헌도 진짜 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진심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진짜 국민이 오히려 나서서 물 여기다 줘. 현대에 줘. 그다음에 기차 삼성에 줘. 이렇게 하지. 아니. 그래, 하여튼 뭐 그런 건 어떤 식이어도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좀 진지하게 받으면. 그렇지. 근데 어찌됐건 그런 신뢰감 자체가 없으니까. 신뢰 자체가 없죠. 그게 문제다. 네, 그리고 아니, 저런 건 하죠. 정치인 장학 사업. 언론 장학 사업. 장학생들 너무 많아. 사실은 그 며칠 전에 이제 독일에 나는 장학금 아무도 안 줘요. 치워 죽겠어. 형님은 줘봐야 통하지가 않아. 나한테도 안 와. 며칠 전에 이제 독일의 슈피겔지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와. 슈피겔. 이것도 낙곱살의 영향인데 우리가 왜 그 슈피겔하고 어떻게 인터뷰를 아니 그러니까 독일말로 칠회인가에서 우리가 삼성공화국을 다뤘잖아요. 슈피겔지가 사실 조금 소개를 하면 독일 최대 잡지인데 한 100만 부 정도를 발행하는데 주간지죠. 유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발행되는 거래요. 그리고 이 뭐 온라인 등을 포함한 구독자가 아니라 이제 열독률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따지면 거의 500만 명에 가까운 아주 최대 한겨레 잡지인데 20일, 시사인 등의 주간지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모델로 가는 게 슈피겔 같이 가면은 완전히 돈도 벌면서 공익적 활동도 하고 탐사 보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잡지. 그렇죠. 그 잡지가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 특파원이. 근데 이제 한국 코디네이트가 이 낙곱사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선대인이 삼성공화국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뽑혔구나. 나도 깔때기 되게 되네. 진짜 깔때기 괜찮았대. 누나는 로이터 통신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낙곱살도 점점 이제 국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나올 거야. 아니 우리 석훈이는 나는 일본이랑 또 했죠. DVD 그래서 방송된 거 왔죠, 집에. 낙곱살도 점점 국제적으로 뻗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죠, 해외로. 우리가 탄압받아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 그래. 아니, 근데 만나서 제가 한국의 재벌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영어로 해줬어요. 대단하죠. 대단해. 이거. 그럼 우리도 그거 하자.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정몽주 의원이 그 예전에 나는 꼼수다 할 때 앞에 자기가 했잖아. 그거를 해. 앞에 그렇게 해서 녹음해가지고 우리 한번 앞에. 불어로 할 수 있어요. 불어로? 그래, 영어로 하고 불어로 하고. 형님, 그래? 나는 불어로 할 수 있어요. 누나도 불어 좀 하는데. 덩바르다수 안부르다수 기분하고. 눈이 러시아 말로 들려, 러시아 말로. 진짜 오늘 눈 안 오나, 진짜. 아니,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슈피겔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건희 회장처럼 4조 5천억 저렇게 비자금 조성해서 삥땅 해먹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삥땅을 영어로 했어요? 어떻게? 빙당, 이렇게? 어떻게 하니? 삥땅은? 나중에 따로 알려줄게. 삥땅 해먹고, 그 다음에 삼성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로지 이건희 회장 한 사람만을 위해서 139일 만에 특별사면을 해줬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와서 몇 달 뒤에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정직하라고 설교를 하고 다닌다. 착하게 그리고 하세요. 그걸 비판하기는커녕 대부분의 언론들이 오히려 칭송하고 있다. 이게 독일 사회면 가능하느냐? 그랬더니 그 세 가지 다 하나도 가능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류 언론들이 오히려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아까 뭐 부패나 횡령을 해도
오히려 뭐 글로벌 기업이니까 살려줘야 된다. 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대명천지에 21세기 대명천지에 60년, 70년 전에 또는 뭐 미국 같으면 100년, 150년 전에 하던 그런 독점 대기업들의 깡패짓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OECD 국가잖아요. OECD 표준만 지켜도 이런 일은 안 벌어지거든요.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상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편하게 얘기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지만 그 사실 재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지키자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너무 삼성이나 현대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내재된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재된 공포도 있고 또 마음속에 삼성이나 현대 뭐 이런 데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일했으면 그런 대기업에 좀 자랑도 하고 우리 아들 어디 다녀 이런 느낌? 우리 딸 뭐 어디 다녀? 뭐 이런 그러니까 마음속에 저 기업이 좀 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저기에 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어찌 보면 한국 국민들이 지금 워낙 뭐 언론의 이 세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톡홀름 증후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심리학 용어인데 원래는 인질범한테 이제 인질이 잡히면 처음에는 살아나려고 막 반항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순학실 여사한테 잘 보여야겠다. 그냥 편하다 방송이. 누님이 인질범이야? 욕을 해도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아부도 하고. 그러니까 좀 살아보자. 근데 우리는 언제 풀려나는 거야? 영원히 풀려날 수 없어. 얘기해봐. 그래서.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경찰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질의 목숨은 누구한테 달려있냐 하면 인질범한테 달려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해관계가 정반대였다가 오히려 인질범에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보다는 인질범 입장을 따라가고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경제가 재벌들한테 완전히 볼모로 잡혀 있거든. 그렇게 해서 사실 재벌들의 이렇게 지배 구조를 떠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당장은 이렇게 하면 좀 혼란이 생길 거예요. 워낙 재벌이 차지하던 비중이 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가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한국 경제는 지식에서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를 어느 단계에서 지금 끊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미 재벌들한테 장학생도 있고 또 광고도 받아 먹고 떡값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재벌 무너지면은 한국 경제가 막 간다 이런 식의 공포 심리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오히려 재벌들이 골목상권 침범하고 또 중소기업 생태계 짓밟고 해서 갯벌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갯벌까지 이제 짓밟게 얘기를 하는 생겼는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제 자꾸 재벌들한테 동조하는 약간은 전도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저께 어느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뭐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삼성 가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아까 인도 타타그룹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인도 같으면 우리가 보통 한국보다는 좀 후진국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업 구조만 보면요. 인도의 타타그룹은 한국의 삼성이나 웬만한 재벌들보다 훨씬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도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에 이제 릴라이언스 그룹이라는 게 있고 타타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타타그룹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한 150년 정도 되거든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그룹은 우리처럼 뭐 순환 출자 구조로 해서 재벌 총수 일가가 조금의 지분을 가지고 정계회사를 이렇게 막 올가면서 이렇게 선단식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고 뻥튀기 지주회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주주회사 자체가 자선재단이야. 그래서 이 자선재단 지주회사가 각 개별 회사들을 갖고 있죠. 그게 삼성처럼 한 80몇 개인가 이렇게 돼요. 많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순환 출자 구조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건 아니고 이 지주회사들이 다 이 회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들의 상당 부분을 이제 배당금 형태로 이제 이 자선재단이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지주회사의 배당금 수입, 그러니까 이 수입의 한 60% 정도를 온갖 사회 공헌 활동했어요. 장학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구소 같은 것도 운영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아까 정수기 막 2만 원짜리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은 승용차도 타타 자동차라고 해서 200만 원대로 엄청 싼 거. 저게 갈까 싶었는데 그래. 가. 근데 가격 대비 품질도 괜찮은 걸 만들어내요. 진짜 우리 그런 언제 식의 한번 사업을 하는데 그 협동조합 특집 한번 합시다. 협동조합 좋네. 생각보다 크고 카길이라는 아주 무서운 회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협동조합이고 선키스트 있죠. 그럼 그런 그것도 것들이 협동조합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어떤 대안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다. 협동조합 같은 얘기를 그런 형태가 하면서 많이 생기면 큰 기업이나 유통기업들 중에서 삼성이나 이런 식이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아요.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데 가면 사행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공공임대도 아니고 그리고 민간에서 짓는 주택도 아닌데 조합 형태로 해서 그 조합이 이제 출자를 해서 이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주택 단지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충분히 되는 그 회원들은 조합원들은 이제 저렴한 가격에 거기 들어가서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폭넓게 사실은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국가와 대기업 사이에 시민 혹은 지역 공동체 같은 별도의 존재가 하나 있어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게 지금 선진국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가 짧다 보니까 국가는 이제 어느 정도 성립이 됐고 대기업도 성립이 됐는데 사회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중간 단위가 지금 없어요. 그렇지. 지금 현재 우리 삼성가에서는 그 이건희 회장의 형이 7천억 원대 재산 분쟁으로 또 소송 제기했고 이맹희 씨. 네. 장남. 에버랜드에서 얼마 전에 그 사육사 목숨을 잃었잖아. 네. 그때도 그 엄마가 딸한테 정말 애절하게 쓴 딸아 지금 이거 엄마 손 놓고 너 지금 어디 간 거냐 뭐 이런 그 조사를 읽어가지고 진짜 마음 아프던데 그때도 삼성 직원들은 뭐 미안하다거나 뭐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의견 표명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이 이렇다고. 그래서 저는 재벌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벌 개혁하자고 그래서 당신네들 뭐 밖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건희 회장 총수 일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기업 지배 형태를 가지고 좀 더 건전한 회사에서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자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일가가 저렇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 그 자체의 메리트라든지 경쟁력으로 보면 정말 자부심 가질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 다니는 직원들이 또 한편으로는 삼성 일가가 지고 있는 그 시대착오적인 일본의 60년 전의 행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꾸 부끄러워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삼성중공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이 뭐가 사실은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저 태안반도 같은 그런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도 전혀 쌩까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 삼성중공업 직원들이 전혀 처음부터 악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세에서 풀려나서 그러니까 좀 떳떳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잖아요. 심지어 국민일보도 보니까 조용기 목사 그 아들이 그 사장이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 사유화를 막아보자고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뭐 수십 일 동안 지금 그 투쟁을 하고 있던데 이런 일들이 이제 회사를 바꾸는 일들이지. 어떻게 보면 응? 새롭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국, 언론 여기서 이제 각 경제 주체들 실제로 경제가 민주화된다라는 거는 법 몇 개 만들거나 정치인 몇 사람 바꾸는 게 아니고 주체로서의 시민이 일어난다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 민영화를 어떻게 결론을 내고서 끝낼까? 그러니까 민영화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공공부문 밥그릇을 방만하다느니 뭐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사실은 지네들 밥그릇 또는 재벌들 밥그릇 챙겨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은 친구 또는 친구 또는 자기 둘러 자기 이런 사업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 지금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하고 민간의 역할이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정부가 사실은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막 수익성을 따지고 아까도 근데 말씀드렸듯이 말도 안 되는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네들 관료들이 막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은 책임은 안 지고 그 뭐 재벌들 뭐 이렇게 특혜는 주고 그러면서도 정말 약자인 그 노조원들은 막 무참하게 잘라내고 이런 식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쉽게 내본다고 하면은 최근 이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잘하세요. 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재원이 까기도 했지만 잘하시더라고요. 이재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아라뱃길을 통해서 이제 서울항이라는 거에 대한 인가를 취소시킬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2조 원이 매몰 비용으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버리는 돈이 되는데 지금부터 2조 원 버리고 앞으로 10조 원 안 버리는 게 낫거든요. 네. 지금 박원순 시장님 하는 것처럼만 하면은 민영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합리화될 것 같아요. 네. 좀 덧붙이자면 우띠리 형님 이야기한 거에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도 오늘 기사를 봤는데 제목이 2조 뭐 해서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그 매몰 비용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2조 매몰 비용은 뭐냐면 경인 아라뱃길 있죠. 전체 사업이죠. 그건 정부 사업이에요.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 뭐 KDI 같은 데서 진짜 쪼여가면서 그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막 해서 1조밖에 안 되던 거, 1조도 안 되던 그 사업비가 막 2조 몇천 원씩 들어가서 한 건데 누님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승객들 안 다니고. 누가 오서 4시간 동안 걸려서 배 타고 오겠어, 진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무용지물이 된 사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박원순 시장의 조치 때문에 그게 뭐 매몰 비용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정부가 헛짓하고 역대 정부들이 헛짓하고 또 건설족들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한 거죠, 어찌 보면. 다 사업이 없다라고 조금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다 그런 건데. 근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는 4대강 사업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줬던 네덜란드 업체가 있어요.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방문했던 그 업체가 와서 막 경인 아라뱃길 이거 사업성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지금 2조 몇천억이 저 강바닥에 처박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 박원순 시장님이 하겠다는 건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게 감사원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업성이 없는 걸로 판명났어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몇천억 몇 조씩 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지금이라도 중단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들어간 게 좀 서울시 차원에서 들어간 게 몇천억 있긴 하지만 그중에 그리고 일부가 사장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명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막 몇 조 원씩 더 낭비하느니 지금 좀 중단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아니 무기 구입 같은 것도 사실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4조 원인가 지금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게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라 이 안에 우리가 뭘 하나씩 다 사잖아. 이걸 쓰려면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하나 다 사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더불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매번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를 또 사서 여기다가 껴놓아야지만 이 기계가 작동이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비용이 60조인가? 그 정도 한 해? 80조인가? 아니, 한 해는 아니고요. 계속 발생하죠.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건설 사업도 그렇고 이제 보통 무기 체계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이 무기 체계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건 다 이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 운영해주는 체제가 따라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쪼개서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몇 년 또 10년 단위 이렇게 가버리면 그게 지금 뭐 14조 원뿐만 아니라 몇십조 원이 커져요. 금액이 더 커지는 근데 거지. 이걸 지금 정부 임기 말년에 무리하게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한다며. 여기에서 지금 또 얼마나 헤쳐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는 거라고. 마케팅의 기본 전략이요. 이 자식들은 진짜 면도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면도기 뭐 쉬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면도기는 싸요. 면도 날이 비싸지. 그러니까 저 면도기는 사실 면도날 사면 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면도기가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사보세요. 그럼 면도날 진짜 면도기가 훨씬 비싸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하는 수법이 뭐냐면 걸쳐놓기 수법이에요. 걸쳐놓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14조 원이라고 하지만 그 14조 원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14조 원을 구매하기 위한 초기 도입 예산들을 예산에 반영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기 구입 계약을 해도 지금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 이걸 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얘네들이 건설 사업을 할 때도 똑같은 수법을 써요. 처음에 이 사업이 막 몇천억짜리잖아요. 또 몇조 원짜리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막 몇조 원을 배당을 하질 않아요.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요. 첫 해에는 뭐 기본 설계비 뭐 그래서 얼마? 몇십억. 뭐 실시 설계비 몇십억, 뭐 1단계 사업 뭐 몇백억, 야금야금해서 결국 몇천억 몇조 원짜리 사업들을 해치워 먹어버리는 거거든. 그리고 나와서는 완공돼 보면 저희 경인의 아라뱃길 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실제 예산은 한 서너 배 보통 들고 다음 정권에 똥바가지 뒤집어 씌우는 거죠. 사실. 아라뱃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누나가 한 잡지에서
사진을 하나 봤어요. 종편 채널에서 한 군데에서 그걸 찍는 거야. 근데 그게 풀로 사진 안에 담겨 있어. 근데 앞에 배길이 얼어 있어. 그거를 경찰이 큰 망치를 들고 깬다 앞에서. 그래 그걸로 백기를 내겠다는 거야. 말이 돼? 아니 한강에 거기가 어느 구석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것도 텔레비전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더라. 그래갖고 진짜 많이 웃었네. 그 어느 세월에 백기를 내려고 그러나 저렇게 망치로 깨가지고. 아유, 대한민국이 진짜 이상한 일들 너무 많이 벌어지고 박원순 시장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 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았더니 요번에 시립대 학생들 입학 성적이 막 껑충 뛰어버렸어요. 아유. 근데 이게 지금 서울시만 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한번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국립대 등록금 충분히 무상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방대 얘기도 했고. 1조 5천억이면 사실 지방의 거점 국공립대를 다 무상으로 해줄 수 있거든요. 무상으로 바로 가지 않더라도 절반으로 해주거나 3분의 1로만 낮춰주면 이 현상이 지금 각 지방에 나타날 거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북대, 뭐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이런데 그런 대로 돈을 지원해주면 거기 우수한 학생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그래서 지방에 날려마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지식정부화 시대의 지역 균형 발전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은 정말 정책을 제대로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실 또 희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민주당도 비판하니까 누군가 이래요. 뭐 선대인 저거 뭐 저렇게 해서 또 새누리당 도와주는 것 아니냐. 또 심지어는 뭐 제 동아일보 전력이라든지 도와주는 것 같아. 선대인이 얘기하자마자 지금 저 박근혜 여사께서 FTA 얘기하는 거야.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누님 진짜 나 그래도 막 그런 프레임들을 좀 만들어서 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보세요. 박원순처럼 하면 칭찬해주지 욕을 하냐고 비판을 하냐고. 우리 잘하면 바로 칭찬하고 못하면 바로 그러니까 뒤졌어. 민주당이 제대로 해봐. 그럼 왜 칭찬 안 해요? 못하고 있으니까 저기 비판을 하는 거고 그렇게 비판해서 잘해야 우리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지. 그럼요. 뭐 그냥 정치 엘리트들 몇 명 교체돼서 뭐 전에 야권이던 사람들이 정권 잡아서 떵떵거리는 모습 보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국민 대다수가 잘 쓰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골방에 앉아서 남 욕하는 것보다 칭찬하는 게 훨씬 보람 있는 일이죠. 언제 한번 좀 제발 좀 이분도 칭찬하고 저분도 칭찬하고 좀 칭찬 방송 좀 한번 해보자. 칭찬도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 오늘 어쨌든 민영화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민영화는 여태도 정리를 하고 있어? 아까부터 아니야. 계속 정리를 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이렇잖아. 당신만 그래 왜 나까지 그래. 민영화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다만 이제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개발 공기업들 중에 사실 안 해도 되는 막 그런 뭐 새만금 사업이라느니 무슨 4대강 사업이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청산을 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역할 전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LH공사 같으면 지금 민간 건설업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택지 개발이니 그런 거 다. 네. 그리고 지방에도 서울시 같으면 SH공사도 다 했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지. 그러면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공임대 관리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 전환을 새롭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좋은 얘기했다. 그럼요. 그리고 저 원래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얘기였었어. 그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정책 속에서 보면 후분양제 같은 걸로 가면서 오히려 남아있는 이런 대한주택보장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진짜 민영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민간 시장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다만 대부분의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하고 있는 민영화는 하면 안 된다. 목숨 걸고 막아야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보듯이 민영화를 하기 정말 제대로 필요한 민영화라도 결국 정부가 신뢰를 갖지 않으면 신뢰를 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각하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러는데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제 사과하시겠다는 거 아니요. 이제 와서. 자, 민영화에 대한 얘기를 끝내면서 오늘 누나는 2000년 초반에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물전쟁에 주목합니다. 볼리비아가 IMF 경제 위기 당시에
코차밤바시가 있대요. 거기에 상하수도 사업 운영권을 민간 기업인 미국의 벡텔한테 넘겼대. 벡텔. 건설업체예요, 사실. 그렇지. 근데 그 2000년 영업 시작한 벡텔이 어떻게 했을까? 물값을 4배로 올렸어. 또 감당할 수 없었던 일부 시민이 빗물을 받아먹기 시작했대요. 빗물을. 그러니까 벡텔이 정부를 압박한 거야. 수돗물 먹어야 된다. 왜 빗물을 받아먹냐? 그래서 볼리비아 정부가 빗물을 받을 경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을 만들었대. 그래서 이제 분노한 시민들이 물전쟁, 격렬한 저항 운동을 했던 거지. 그래서 정부가 물 사유화 금지법을 만들고 벡텔의 운영권을 박탈했다는 거야. 응?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속이 시원하지, 여기까지. 속이 시원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벌어졌다는 겁니다. 볼리비아하고 네덜란드가 체결한 ISD, 우리가 얘기하는 독소조항, 투자자 국가 소송제, 요거가 있는 거를 발견한 거야. 미국의 벡텔이. 그래서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2,6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에 제기를 해서 6년 동안을 싸웠다는 거지. 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지. 외교부에서는 그게 이제 벡텔이 사실상 졌는데 그래서 ISD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 사건은 전 세계 NGO가 총출동했던 사건이었어요. 이 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요즘 같은 분위기보다 훨씬 강하게 국제 NGO가 다 거기 집중해서 겨우 막은 건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느 외국 단체가 잘 도와주겠어요. 제가 뭐 지하 골방에서 사실 이러고 있지만 저도 꽤 뭐 좋은 대접을 받는 자리도 많이 가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2%쯤 했...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공개를 하는데 애들이 다 꼬재재해져가지고 지하에서 이게 미국의 이제 국방성에서 와서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소프트 파워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드 파워가 그러면 이제 뭐 물리력, 강압력, 그러니까 뭐 군사력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제 소프트 파워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문화적인 힘, 이데올로기적인 힘, 또 이 상징자분, 자꾸 어렵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 매력으로서 끌어가는 힘,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여성? 예를 들어 한류 같으면 한류 같은 것도 한국이 사실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매력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소프트 파워인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가장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사회 공공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대한 토건 사업비를 써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우리가 뭐 도로라든지 뭐 항만이라든지 또 인천공항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컨트롤이 잘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또 KTX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고 헛돈도 많이 썼지만 지금 보면 어쨌거나 잘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죠. 이런 것들을 이걸 왜 민영화하기서 오히려 비싼 요금 물러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자꾸 만드냐 이거죠. 이런 과정들은 이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이번 MB 정부는 공부를 좋아해. 그래서 자꾸 우리를 공부를 시켜요. 이렇게 사람들이 잠 못 자고 나는 꼽살이다를 듣고 있는 이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자, 그래서 국민 앞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공부를 하라고 던져주나 봐 자꾸. 나 갯벌 찾다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이게 상상 초월이라니까요. 자, 함께 외칩시다. 네, 정치는 쫄지 마. 연습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쫄지 마. 야, 이렇게 형님. 딱딱 못 맞춰 이것들이. 방 빼. 다시 한번 자, 합니다. 이제 이번에 하는 거지. 얘가 약었어요. 우리 선띠리가 쫄, 웃띠리는 나오려고 쫄 그러는데 선띠리는 가만히 있어. 눈치를 보는 거지. 눈치를 보고. 자, 합니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